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율라사상 제27강 플라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네, 플라톤. 플라톤 하면 잘 알다시피 소크라테스의 제자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인데, 소크라테스는 실제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글을 쓰지 않았고 항상 대화만 했죠. 대화만 했는데 그의 글은 어디서 보냐? 그의 사상적인 내용은 플라톤의 책 속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쓴 대화편들, 대화 형식으로 쓰여진 책들의 내용을 보면 주인공이 항상 누굽니까? 소크라테스죠. 플라톤은 자신이 대화 형식의 책을 썼는데 그 대화 속의 주인공은 항상 소크라테스였습니다. 그만큼 소크라테스를 존경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플라톤의 초기 제작한 책들을 소크라테스 입장으로 보고 있고, 이후 후기 입장은 플라톤 자신만의 고유한 입장으로 보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제자관계이고, 스승과 제자관계이고, 소크라테스의 내용은 플라톤 책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건 소크라테스, 이건 플라톤 구별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것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플라톤은 특히나 이 열성적인 제자였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고 하죠. 소클의 죽음을. 자, 이런 내용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저작이 뭐냐? 그것이 국가입니다. 국가. 정체, 이런 표현, 국가 혹은 정체라는 표현, 그렇죠? 폴리테이아라고 하죠. 폴리테이아, 폴리스, 이런 내용 비슷하니까 아마도 국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자, 봅시다. 어떤 내용인지. 자, 먼저 플라톤 얼굴 한번 보시죠. 석상이네요. 근엄하게 생겼습니다. 이 플라톤이에요. 자, 이 플라톤 책이 국가인데, 아까 봤던 책이 제일 중요한 국가고, 솔직히 우리가 배우게 될 윤리적인 내용은 모두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국가에서 보면 중요한 인물 하나 등장하는데, 우리 앞에서 배웠죠. 트라시마코스라는 소피스트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주장을 하냐?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다 라는 말을 한다는 거죠. 이 말이 이 책의 큰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책 전체 주제는 뭐냐면, 국가에서 정의 혹은 정의에 관한 본질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소크라테스, 주인공 소크라테스와 주변의 다양한 인물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 정의의 주제를 찾아가는, 주제인 정의의 내용을 찾아가는 내용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의라는 강자의 이익이다. 이게 어떻길래? 이 트라시마코스가 이런 말을 할 때는 그 말 속에 정의라는 것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국가의 지배자 혹은 강자가 자신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하기 때문이죠. 이 정의에 관한, 지금 우리가 정의를 법에 앞서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옛날 고대 그리스는 정의란 것이 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봅니다. 그래서 정의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은 법이라고 보였어요. 법. 당연히 정의 이퀄 법. 솔직히 우리도 지금까지 그런 생각이 남아있죠. 정의로운 국가, 법치 국가, 이런 생각이 남아있듯이 옛날에도 정의는 곧 법을 의미합니다. 근데 법이라는 것은 누가 만드냐? 당연히 강자가 만든다는 거죠. 당연히 강자는 법을 만들 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고, 따라서 항상 법이라는 것은 강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정의라는 것도 강자의 이익을 담고 있다는 거죠. 트라시마코스는 당연히 이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인 내용이 아니다. 언제까지나 강자의 이익에 치우치는 그런 편향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일단 첫째로 도덕이라는 것이 절대적이지 않다. 나라마다 그 법에 따라 다르다 라는 내용. 둘째, 도덕이라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결국 우리가 꿈꾸는 정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라는 도덕적 회의주의를 보여줍니다. 회의주의, 아까 배웠지만 의심하는 거죠. 벌써부터 침이 많은지 모르겠네. 뜨거. 물이 뜨겁습니다. 뜨거. 근데 과연 이게 정의의 본질일까요? 우리가 꿈꾸는 정의라는 이건 아니죠. 우리가 말할 때 정의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반박하면서 소크라테스와
트라시마코스는 대화를 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아닌 플라톤을 만나게 됩니다. 이 트라시마코스가 생각하는 정의라는 것은 강자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의를 무엇 속에서, 현실 속에서 발견하고 있는 거죠. 현실에서 발견되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 많은 고등학생들 살아보자 얼마 살았겠냐 싶지만은 여러분들 겪은 건 겪었죠. 그렇죠? 사회가 반드시 정의를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있는 자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걸 봐왔기 때문에 트라시마코스는 이런 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강한 사람이 좋은 거죠. 현실 속의 모습, 정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강자의 이익이었던 거죠. 이러한 트라시마코스의 정의에 대한 정의는 감각과 경험을 통해 파악한 겁니다. 현실에서 겪으면서 느낀 거란 거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경험에 의한 지식은 불완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아닌 경험도 할 수 있겠죠. 가끔 우리가 정의가 지켜지는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지? 네. 그래서 플라톤은 생각합니다. 이 경험적 지식,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일단 플라톤은 정의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솔직히 모르겠다.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중요한 건 현실 속의 모습이 아니라 이상적인 모습이야말로 정의의 본 모습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상적인 모습. 플라톤은 철저한 이상주의자입니다. 현실이 비록 이렇다 할지라도 이것이 답이 아니죠. 이건 현실은 현실일 뿐이고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은 아니죠. 본질은 현실보다 위에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을 꿈꾸는 거죠. 그럼 이상은 어떻게 파악하냐? 그것은 이성을 통해서 파악합니다. 우리의 어떤 사유능력, 이 사유능력, 생각하는 능력이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왜? 경험에 의해서 파악할 수 없으니까. 이상은 현실에 볼 수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이성에 의한 지식, 이성에 의한 이성적인 지식만이 완전한 진리다, 진정한 진리이다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은 정의에 대해서 현실적인 모습, 불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완전한 모습, 이상적인 모습, 이성적인 모습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그걸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현실 세계가 아닌 이상 세계를 만나야 될 겁니다. 플라톤은 이데아론을 주장하게 되는데요. 이데아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 그림자의 본질, 본모습, 진짜 세계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현실이 아닌 어디에? 이데아라는 곳에. 그래서 이데아와 현실 두 가지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원론적 세계관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데아, 이게 진짜고 요거의 그림자가 뭐다? 현실. 두 개죠. 이원론적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동굴의 비유를 하게 되죠. 선분의 비유를 하게 되고, 자, 그런 내용들. 이데아에 관한 어떤 이데아를 설명할 때 어떻게 비유한다는 건 비유. 예. 특히나 아까 봤듯이 중요한 건 현실이 뭐다? 그림자를 사실 보여주는 거죠. 현실이 그림자라는 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 비유 두 가지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동굴의 비유입니다. 플라톤이 볼 때 우리의 세계는 두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 세계, 하나는 이데아의 세계. 동굴로 친다면 동굴 안, 지하 동굴 안은 현실 세계 하면 이데아는 바깥 세계죠. 진짜 세계인 겁니다. 동굴, 이 현실은 실제 동굴 속에 있는 감옥입니다. 감옥 속에는 죄수가 팔 다리가 묶인 채, 결박당한 채 벽을 향해서 묶여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등 뒤에서는 횃불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토록 벽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동굴의 벽 밖에. 맞죠? 이런 안타까운 상황 맞죠? 굉장히 잔혹하네요. 형벌이. 그렇죠? 더욱더 잔혹한 것은 이 횃불과 죄수 사이로 항상 물건들을 지나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건들의 그림자를 비춰준다는 겁니다. 벽에 당연히 그 물건의 그림자가 비춰지겠죠. 그럼 죄수는 굉장히 궁금하겠죠. 그리고 그림자를 보면서 이게 이거겠지라는 상상을 한다는 겁니다. 죄수는 이 그림자, 죄수와 횃불 사이에 삼각형의 모형을 갖다 놨다면 당연히 삼각형의 모형이 그림자가 비치겠죠. 그래서 벽에는 삼각형 그림자가 비칠 것입니다. 죄수는 실제 삼각형을 보지 못하고 삼각형의 그림자만 보게 되겠죠. 당연히 이것을 보면서 죄수는 삼각형이란 이런 거구나 라고 그림자를 보고 이해하게 됩니다. 당연히 어설픈 모습이죠.
하지만 죄수가 쇠사슬을 끊고 뒤를 돌아보게 된다면 아마 삼각형의 모형을 실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 죄수는 삼각형의 그림자를 보면서 삼각형은 이런 거구나라고 착각을 했지만 뒤를 돌아보게 되면서 삼각형은 진짜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죄수는 동굴 밖을 나오게 됩니다. 동굴 밖에 나오게 되면 이제 이데아의 세계입니다. 이데아의 세계는 삼각형이 완전한 모습.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칠판에 선생님이 아무리 자를 대고 그린다 해도 완벽한 삼각형을 그릴 수가 없어요. 0.01mm의 오차, 0.01도의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차가 없는 완벽한 삼각형, 그것은 현실이 없죠. 현실의 삼각형은 항상 0.000 나노미리다도 오류가 있기 마련이고 오차가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오차가 없는 완벽한 삼각형, 그것은 현실 속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사유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 밖으로 나가보니까 이상적인 삼각형이 있는 겁니다. 이상적인 삼각형 혹은 이 삼각형의 원리, 세계의 변으로 이루어져 있고 세계의 각이 합이 180도이다 이런 내용들 담고 있는 그런 삼각형의 원리가 있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삼각형의 내용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 이데아 세계 저 위를 바라보니까 태양이 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모든 만물의 근원은 뭡니까? 태양이죠. 태양이 있어야지 우리는 사물을 볼 수 있죠. 태양이야말로 빛의 근원이고 모든 인식의 근원입니다. 그렇죠? 빛이 없다면 우리는 삼각형을 볼 수가 없죠. 진정한 빛, 모든 사물을 비춰주는 혹은 진리를 비춰주는 빛은 무엇이냐? 태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은 이 태양이야말로 이데아 중에 이데아라고 해서 선의 이데아라 부릅니다. 선의 이데아 혹은 뭐 좋음의 이데아라고 부르죠. 그렇죠? 완전함의 이데아라고 불러도 됩니다. 완전함. 왜 그런지 생각해 봅시다. 보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삼각형은 그냥 삼각형이 아니라 완전한 삼각형입니다. 그 옆에는 완전한 네모도 있겠죠. 완전한 원도 있을 것이고 완전한 화살표도 있을 것이고 완전한 남자도 있겠죠. 여러분 좋아하는 남자, 그렇죠? 완전한 남자, 송중기. 예. 중요한 건 이것들은 다양한 것들인데 하나 수식어가 붙고 있습니다. 뭐가 붙고 있습니까? 바로 완전함이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다는 거죠. 이것들 이데아가 있다면은, 그렇다면 사람의 이데아, 화살표의 이데아, 동그라미 이데아, 네모의 이데아, 세모의 이데아가 있다면은 완전함의 이데아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완전함의 이데아, 그걸 뭐라 하냐? 좋음의 이데아 혹은 선의 이데아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만든다. 그거야말로 가장 완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모든 존재들이 완벽함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 가장 근원적인 존재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 부르냐? 선의 이데아라 부른다. 자, 이 전체 내용은 다시 헷갈리지만 정리해 볼게요. 동굴의 비유 이런 겁니다. 동굴 안은 현실입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보는 지식들은 가짜고 다 허상인 거죠. 불완전한 지식입니다. 보면 알겠지만 그림자 완벽한 허상이죠. 그리고 삼각형 모형, 삼각형 모형은 항상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완전한 삼각형이죠. 이것을 뛰어넘어서 밖으로 나가야지만 진정한 삼각형을 만날 수 있죠. 이데아의 세계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동굴 밖으로 나갔을 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세계는 이데아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에는 완전한 삼각형, 단 하나의 오차도 없는 삼각형 혹은 삼각형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삼각형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걸 뛰어넘어서 모든 사물에게 완전함을 부여해주는 그런 존재, 모든 사물에게 완전함을 부여해주는 존재가 무엇이냐? 그게 태양이라는 겁니다. 태양은 무엇에 비유되냐? 완전함의 이데아 혹은 좋음의 이데아, 선의 이데아라고 비유된다는 거죠. 자, 이게 동굴의 비유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뭐다? 현실 속에서 보고 있는 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 사실을 보고 있다고 있고 현상을,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은 죄수입니다. 죄수. 안타깝죠? 세상의 감옥입니다. 자, 그 다음 동굴의 비유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선분의 비유입니다. 선분의 비유는 동굴의 비유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별로 단 차이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맨 왼쪽에 검은 작대기가 하나 지나가죠. 검은 화살표. 눈이 지금 갑자기 간지러운데 여러분 보세요. 검은 삼각형이 A에서 B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뭘 표현하냐? 우리의 인식이 낮은 단계 A에서 높은 단계 B로 나아간다는 거죠. 우리의 인식은 총 4단계입니다. 따라서 우리 이 선분, 이 화살표는 크게 4가지로 분해할 수 있죠. 분류할 수 있죠. 4등분할 수 있다. 4등분. 선분을 4등분하면 가장 낮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조금씩 높아지는 겁니다. 가장 낮은 선분, 가장 낮은 선분에 해당하는 우리의 어떤 정신은 추측입니다. 추측 단계. 그래서 사물을 추측만 할 뿐이죠.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텔레비를 보면서 텔레비 속에 나와 있는 꽃을 보고 아름답구나라고 느끼는 겁니다. 텔레비전 속의 꽃, 이게 진실입니까? 허상에 불과하죠. 그래서 대상으로 본다면 이건 영상 혹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보면서 추측을 한다는 거죠. 가장 낮은 지식입니다. 우리의 정신이 추측을 할 때 우리가 보는 현실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우리가 그림자를 볼 때 우리는 마치 추측만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럼 그거보다 조금 나아진 단계는 무엇이냐? 실제 장미를 보는 겁니다. 실제 장미. 실제 장미, 실물, 자연물을 보는 거죠. 이 자연물을 볼 때 우리 느낍니다. 아, 아름다워. 이 생각은 뭡니까? 아, 신념이죠, 신념. 이 단계에, 그래서 이제 봤으니까 믿게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써 보는 거죠. 하지만 장미라는 것은 다양합니다. 이렇게 예쁜 것도 있고, 저렇게 예쁜 것도 있고. 장미의 형태, 실제 우리가 실물이라는 것도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죠. 이것도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 이제부터 지식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전까지의 단계가 의견에 불과했다면, 그리고 현실 세계를 보고 파악한 거라면은, 현실 세계에서 지식은 의견에 불과하다면 이제 높은 지식, 이데아의 세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이거야말로 진정한 지식이란 거죠.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아름다움에 대한 개념을 아는 것이 먼저 지식입니다. 이 단계의 지식은 추론이죠. 추론. 이데아의 세계에서는 개념을 추론하는 것이 지식의 낮은 단계죠. 그리고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완벽한 상태, 완벽한 모든 것들의 어떤 기본 형상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형상은 우리가 뭐라 표현하면 이데아라고 보면 됩니다. 이데아. 진정한 이데아를 깨닫게 되고, 이데아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진정한 지성을 가지게 된다. 지성이 된다는 거죠. 지성인. 그래서 우리의 지식 단계는 4단계입니다. 의견, 지식. 크게 보면 의견과 지식의 단계고, 자기가 쪼개본다면 추측, 신념, 추론, 지성 단계로 조금씩 나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철학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높은 지식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도, 우리의 현실은 실제 그림자, 실물, 개념, 형상 순으로 점점 높아진다는 거죠. 우리의 대상이, 우리가 보고 있는 대상이 현실 세계가 아닌 이데아의 세계, 그림자, 자연물, 개념, 형상으로 나아가면 할수록 우리의 어떤 이 지식도, 지성도, 정신도 추측, 신념, 추론, 지성 단계로 높아진다는 거죠. 당연히 이 최고 높이에 있는 지식, 지성에 의한 지식, 그리고 형상을 보는 지식이야말로 진정한 지식이란 거죠. 비유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쌩님이 텔레비를 보면서 김태희를 봅니다. 아, TV 속 김태희. 왕 예쁘다. 예쁘다고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예쁨, 아름다움의 본질은 아니죠. TV 속이니까 이건 완벽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저는 지금 TV 속 김태희의 그림자만 보고 김태희를 좋아하고 있고 사모하고 있는 거죠. 미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날 KBS 방송국 앞을 지나다 실물 김태희를 본 겁니다. 이건 진짜지 않습니까? 우와, 진짜 예쁘다. 맞죠? TV를 보는 것보다 100배 예쁘다는 느낌이 들겠죠. 이건 조금 더 높은 지식이죠. 그렇죠? 야, 김태희 실물로 봤는데 TV는 잽도 안 돼. 정말 예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후광이 비치겠죠. 이거 정도에도 저는 충분히 만족할 겁니다. 아마 저는 이렇게 평생 살아도 안타깝지 않을 겁니다. 김태희를 봤다면. 하지만 이건 진정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김태희의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의 본질은 아닙니다. 김태희의 그림자, 김태희의 본질을 봤다면 이젠 아름다움의 본질을 봐야겠죠. 그래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미인의 본질을 먼저 알게 됩니다. 김태희의 가짜 모습, 진짜 김태희 모습, 미인의 본질, 맞죠? 미인의 본질을 알게 되고, 그럼 나아가서 무엇을 본질, 그렇죠? 미의 본질을 알게 된다는 거죠.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나아진다는 거죠. 예. TV 속 김태희, 아 예쁜데. 실물 김태희, 우와 예쁘다. 미인의 본질, 이것이 미인이구만. 그 다음 미란 이런 것이구만, 아름다움이란 이런 것이구만. 이렇게 조금씩 우리는 좀 더 추상적이고, 좀 더 보편적이고,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높은 지식을 얻게 된다는 거죠. 아무나 알겠지만 포함관계로 본다면 훨씬 더 포괄적인, 맞죠? 그런 본질이죠. 미의 본질. 전 모든 아름다움에 대한 본질이지 않습니까? 미인, 미남, 뭐 미술 이런 것들의 본질, 맞죠?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다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높은 단계, 높은 선분의 비유로서 드러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실제 정의라는 것은 당연히 현실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당연히 그러면 우리는 항상 무언가 어떤 덕에 대해서 혹은 어떤 개념에 대해서 진실과 진정한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모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모습, 이데아 속의 모습을 따져야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는 현실 속의 모습을 알아서는 안 되고 이데아 속의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최초에 던졌던 질문, 정의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시간입니다. 정의의 의미.
아까 봤듯이 정의라는 것은 현실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상적인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의의 이상적인 모습, 이데아의 모습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한 사람이 정의롭다는 사실을 그 사람을 해부함으로써 알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정의로운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건강함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해부해봐야 되듯이, 어떤 사람의 육체적인 건강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육체를 해부해봐야 되듯이, 어떤 사람의 정신의 건강을 알기 위해서는 정신을 해부해봐야 됩니다. 알겠죠? 플래톤은 지금 정의라는 것이 영혼의 건강함의 상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건강함의 상징. 따라서 건강함을 알기 위해서는 영혼을 해부해봐야 된다는 거죠. 영혼의 건강함이 곧 정의니까 영혼의 건강 상태를 해부해봐야 된다. 그럼 영혼을 한번 들어볼까요? 영혼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에는 이성이라는 영혼이, 가슴에는 기계 혹은 열정이라는 영혼이, 배에는 욕망이라는 영혼이 들어있습니다. 영혼은 세 가지인 거죠. 이 세 가지 영혼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혼이 건강한 상태는 어떻게 되냐? 건강함은 우리는 덕이라고 부릅니다. 덕. 맞죠? 영혼이 건강함을 드러낼 때 그것을 덕이라 하는 거죠. 영혼이 건강함을 드러낼 때 그걸 덕이라 한다. 그렇다면 머리의 덕은 뭐냐? 이성의 덕은 지혜입니다. 이성이 건강하면 지혜라는 덕을 드러내죠. 가슴에 있는 열정의 어떤 건강함은 용기라는 덕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배라는 영혼의 덕은 절제죠. 이렇듯 한 사람이 머리는 지혜, 가슴은 용기, 배는 절제의 덕을 드러낼 때 그 사람은 정신이 건강한 정신이고, 따라서 이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정의라는 것은 이성이 지혜, 기계가 용기, 욕망이 절제를 드러낼 때 가능한 덕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영혼이 건강해야 덕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정의의 의미를 알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라죠. 국가도. 당연히 아까 같이 정의라는 것은 고대 사람들은 정의가 일종의 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법이 먼저고 그 다음 정의가 들어간다고 하죠. 법을 통해 정의가 들어간다. 당연히 국가가 정의롭기 위해서는, 우리가 꿈꾸던 아까 봤던 그 정의로움을 찾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가 정의로워야 됩니다. 국가 전체 정의는 뭐냐?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세 가지 영혼이 있고 그 세 가지 영혼이 각각의 덕을 드러낼 때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는 거죠. 국가에 세 가지 영혼이 있습니다. 세 가지 계급이 있다는 거죠. 첫째, 통치자 계급. 이 계급은 이성이라는 덕을 지니고, 이성이라는 영혼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 수호자 계급은 역시나 기계라는, 열정이라는 영혼을 지니고 있죠. 그리고 생산자 계급은 욕망이라는 영혼을 지니고 있습니다. 각각의 계급은 각각의 영혼을 지니고 있고, 당연히 이러한 영혼이 무엇을 드러낼 때, 그렇죠? 통치자는 지혜의 덕을 드러낼 때, 수호자는 용기의 덕을 지닐 때, 생산자는 절제의 덕을 지닐 때 한 나라가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법으로서 드러내게 되죠. 그래서 정의로운 국가가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봤듯이 한 국가 내 정의라는 것은 세 계급이 각각의 덕을 드러낼 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세 계급, 당연히 누가 누굴 통치하는 형태입니까? 제목 이름에 나와 있듯이 통치자가 나머지 두 계급, 수호자와 생산자를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맞죠? 국가라는 것이 잘 이끌어지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지도자가 어떻게 된다? 똑똑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에서 제일 중요한 덕은 뭐겠습니까? 지혜죠, 지혜. 통치자가 똑똑하다면 수호자가 용기가 없더라도 용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고, 생산자가 절제를 못하더라도 절제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아주 과감하게 지도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어찌 보면 지혜라는 덕일지도 모르죠. 정의라는 덕에서 가장 기본적인 덕은 결국 지혜입니다. 정의를 얻기 위해서는 지식,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결국 소크라테스를 그대로 다시 살린 내용입니다. 우리는 소크라테스에서 이 내용을 뭐라 부르냐? 지주의라 하죠. 알미 곧 덕이다 라는 입장. 따라서 플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라는 큰 이 건강한 상태를 얻기 위해서는 지혜라는 기본적인 이 통치자 계급의 덕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도 사람이 이성적이지 않다면은 기계를 지닐 수도 욕망을 지닐 수도 없습니다. 실제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기계와 욕망을 잘 이끌 때 우리는 용기와 절제의 덕을 드러내게 되죠. 그래서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능력, 무슨 능력? 이성이라는 능력, 그리고 지혜라는 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특이하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우리 계급, 국가에서 계급을 볼 때 이 절제라는 덕은 분명히 생산자의 덕이지만 통치자라든가 수호자의 모두에게도 요구되는 덕이라는 거죠. 절제라는 것은 어찌 보면 세 계급 모두 공통으로 지녀야 될 덕입니다. 가장 베이스로 깔아야 되는 덕이죠. 그리고 높아져서 지혜. 보십시오. 통치자가 방탕하다, 돈을 팍팍 쓴다면 맞죠? 국민들을 쥐어짜겠죠. 수호자 마찬가지죠. 수호자가 방탕하다면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는 이 통치할 수호자에게도 절제라는 덕이 반드시 요구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덕은 지혜이고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완벽한 덕은 지혜고 지혜를 바탕으로 해야지 다른 덕이 나타나고 그리고 절제라는 덕은 모든 계급이 다 지녀야 된다. 지혜라는 덕이 모든 계급을 지니는 건 아닙니다. 지혜라는 덕은 통치자만 지니면 돼요. 이 사람만 잘 통치하면 되고 절제라는 덕은 희한하게 생산자, 수호자, 통치자 모두 지녀야 될 필요가 있는 덕이죠.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윤리덕 정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바탕을 얻는 것이다. 결국 이성적 지혜를 통해서 이성을 통한 지혜를 통해서 얻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영혼의 건강함과 직결된다는 거죠. 정의의 본질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의 건강함이며 이러한 영혼의 건강함은 이성적 지혜를 바탕으로 얻는 것이다. 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봤듯이 주지주의다. 그래서 절제 용기의 덕도 결국 이성이 명령을 이루어지는 것이다. 최고의 덕은 지혜가 아닐 수 없다. 입장이고 철인 통치론 아까 봤겠지만 이 통치자 계급의 특징이 뭐냐면 뭘 했냐? 철학자라는 거죠. 철학자. 통치자는 누가 돼야 된다? 철학자만이 통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걸까? 가상적인 이성적인 학문. 아까 봤겠지만 우리는 이 덕을 얻기 위해서는 이성적이어야 됩니다. 이성을 잘 발휘해야 되죠. 그럼 가장 이성적인 학문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철학이라는 거죠. 철학 아까 전에 보셨듯이 영어로 필로소피입니다. 소피, 지혜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에 대한 사랑 이런 의미인데 따라서 가장 완벽한 지식, 가장 지혜로운 지식 그리고 다른 학문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가장 이 선의 이데아적인 지식, 태양적인 지식이 철학이죠. 철학은 어떤 인식의 근원 혹은 인식이 맞다 옳다 이것을 맞는지 그른지를 가려주는 학문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완벽한 학문이죠. 따라서 철학이야말로 만학의 왕이고 따라서 이데아를 가르쳐주는 학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치하는 철학자가 되어야 된다.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입장은 당연히 무엇을 반대하는 것이냐? 군주제지 않습니까? 토린 통치, 천인군주제니까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이 볼 때 민주주의는 아까 봤듯이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 중에 생산자의 정치입니다. 생산자는 이 위에 지도자가 없게 되면 욕망을 절제할 줄 모르죠. 따라서 욕망의 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민주주의라는 것은 생산자들이 정치하는 것이고 따라서 욕망을 절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욕망의 정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아마 스승의 죽음이 그에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스승의 죽음을 이끈 것은 바로 민주주의 제도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다수결이 죽여라라고 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 맞죠. 비록 똑똑한 것은 소크라테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매한 자들이 똑똑한 자를 죽이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것이 민주주의의 폐악이다라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민주주의 이런 거 배우게 되면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이 다수의 횡포에 대한 견제책입니다. 맞죠? 다들 알겠지만 민주주의는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따라서 언제나 소수의 의견을 묵살할 수밖에 없고 소수의 권리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다수의 횡포를 막기 위한 제도들이 많이 요구된다 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요구된 특징인데 플라톤은 그래서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철인통치를 주장하게 되는 거죠. 아까 봤듯이 그리고 상위계급 상위계급이라면 수호자 통치자 말하는데 이 계급이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시행해야 된다 봅니다. 첫째는 공산제를 시행해야 된다죠. 공산제라는 것은 사유재산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재산을 공유하는 것이죠. 집도 재산도 모두 다 개인의 소유는 없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국가를 팔아먹지 않는다는 거죠. 국민들을 억압하지 않고. 그래서 공산제를 시행해야 된다. 두 계급, 수호자, 통치자 계급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절제라는 덕은 모든 계급이 지내야 된다. 역시나 상위계급 부패를 막기 위해서죠. 자, 이런 내용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플라톤 내용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데아론. 현실의 답이 있습니까? 이데아의 답이 있습니까? 이데아 세계에 답이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고. 그리고 영원 3부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정의의 본질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정의는 무엇을 통해서 얻게 됩니까? 그렇죠. 지혜, 용기, 절제가 잘 드러났을 때 이 세 가지 덕을 통해서 드러난다.
가장 기본적인 덕은 뭡니까? 가장 근본이 되는 덕. 그죠? 지혜가 나머지 부분들 잘 이끌 때에만 우리는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덕을 이룰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이런 내용 다뤄봤습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일찍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덕은 영혼의 건강한 아름다움 좋은 상태인 반면 악덕은 영혼의 질병 추악 허약함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한 영혼은 항상 균형 상태를 유지하며 동시에 행복한 영혼이기도 하다. 행복은 서로 다른 영혼의 세 영역이 각각 필요로 하는 덕인 절제 용기 지혜를 발휘하면서 허허 트로트이죠. 예.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찾아본다면 뭐 이런 거 키워드 그렇죠? 이런 거 맞죠? 이거 보면 플라톤이구나. 참된 진리 현실 세계 아니죠? 이데아의 세계입니다. 행복한 삶은 근육적인 삶은 이 내용은 나중에 배우게 됐지만 스토아된 내용이죠. 이상적인 삶은 선의 이데아를 모방으로 쓰셔야 맞죠? 정답입니다. 인간의 그럴 때에는 실천 의지 부족. 이 내용은 누구냐? 의지 부족이죠. 의지 부족은 나중에 배우게 됐지만 아리스토텔레스. 5번 사회정의의 실은 다수결의 원리. 다수결의 원리 뭡니까?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좋아합니까? 싫어하죠. 민주주의 거부하죠. 그렇죠? 다수결의 원리 때문에 누가 죽었습니까? 자기 스승이 죽었죠. 그래서 다수의 형포를 거부한 나머지 철인 통치를 주장하게 되는 거죠. 자, 정답은 3번. 자, 이렇게 해서 플라톤 지루하지만 그럭저럭 끝냈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 떼어놓은구만. 다음에 또 보도록 해요. 굿바이.